우리가 공인중개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다. 취업. 네, 취업을 저당권. 네,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이제 이 금융하고 좀 밀접한 관점을 맞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제 강의를 물론 듣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제 강의 듣고요. 여러분 27회 시험에서도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예, 공인중개사법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3, 4월 달 그 첫 번째 강의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2월 달에 그 기본서를 가지고요. 예, 기본 이론 과정이라고 하는 거 했었어요. 그죠? 기본 이론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3, 4월 과정 할 거예요. 3, 4월 과정은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내용이 조금 이제 그 심화되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기본 이론 과정과 심화 이론 과정은 이제 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어떤 개념이 좀 다른 거냐면, 기본 이론 과정은 이제 그 말 그대로 기본적인 이론, 예, 그러니까 뭐 용어랄지 그 어떤 뭐 전체적인 흐름, 체계, 뭐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그 우리가 봤다면, 심화 과정은 그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이제 과락 없이 전 과목 이제 우리 60점 이상 이렇게 득점하셔야,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셔야 합격이 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풀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길러보는 시간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좀 우리가 배양하는, 이렇게 좀 키우는 그런 과정을 심화 이론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부분은 좀 뭐 이제 그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심화적인 내용을 좀 더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이제 남을 수 있죠. 기본 이론 과정을 조금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뭐 할 거냐면 그 문제를 좀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뭡니까 그 기출 문제 중에서 좀 길잡이 문제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 파악. 결과적으로 이제 객관식 문제의 포인트는 유형 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형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좀 그 단원별로 어떤 단락별로 이렇게 이제 한두 개 정도씩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이렇게 종합적으로 배우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OX 문제가 있는데, 객관식 문제는 이제 5개의 그 OX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 중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4개는 틀린 X의 지문이고 1개가 이제 옳은 지문이 되는데, 그거 찾아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X 문제를 좀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월달, 6월달에 이제 그 요약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이런 기본과 심화 이런 내용들을 요약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달, 7, 8월달에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 문제풀이 과정인데, 그 문제풀이 과정은 이제 말 그대로 순수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서두에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제 우리 그 첫 번째 강좌에 보면 이제 2가지 자료가 아마 이제 업로드 되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이제 그 개정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개정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한 장의 자료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개정사항이 뭐냐면 이제 그 다음 주 정도에 이 부분을 좀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이제 상법상 회사만 중개업 등록이 가능한 걸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조금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상법상 회사 아니더라도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라는 그 법인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도 이제 중개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중개법인이 될 수 있는 그 유형은 2가지가 있는데, 첫째 상법상 회사, 그죠? 두 번째는
협동조합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법상 회사도 자본금 5천만 원, 그다음에 뭐 그 협동조합도 자본금 5천만 원 똑같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최소한 그 상법상 회사도 2명, 대표 1명,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1명,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도 동일해요. 이사장 1명,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1명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사, 그다음에 협동조합 두 개가 다 된다. 포인트는 그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장의 자료가 나갔어요. 그 또 한 장의 자료는 뭐냐면 이렇게 앞뒤로 되어 있는데 앞장은 이제 암기사항 15선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암기사항 15선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인데 이게 이제 원래 그 작업을 B4 사이즈로 지금 여러분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손에 잡고 있는 게 B4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 B4 사이즈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집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실 때 아마 B4 프린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A4로 출력을 하실 것 같은데 A4로 출력하면 이게 좀 작아요. 글씨가. 그래서 A4로 일단 출력을 하셔서 이제 가까운 문구점에 가시면 이걸 이제 확대 복사해 주는데 한 뭐 200원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앞뒤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확대 복사 좀 그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좀 출력을 일단 A4로 해서 이게 확대 복사를 하시면 좀 보시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왕 확대 복사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B4 사이즈인데 B4로 확대 복사 하시는 것보다는 A3라고 해가지고요. 그 A4 용지 두 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큰 종이가 있어요. 그걸로 아마 확대하는 것도 뭐 크게 이제 경제적으로 뭐 100원 정도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확대 복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반 접으셔서 책에다 좀 껴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작은 자료가 괜찮으시면 그냥 A4로 출력하셔서 보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이것저것 다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이제 그 출력을 할 때 그 영역 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역 잡는 부분을 이렇게 좀 4장으로 이렇게 영역을 잡으시면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한 장, 이렇게 이제 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출력하셔서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거 난 잘 못한다 그러면 자제분들한테 좀 물어보시면 자제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웬만한 컴퓨터에 이렇게 넣어보면 뭐 이게 이제 아리한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아마 업로드 될 텐데 그냥 출력하면 컴퓨터가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그 4장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설명을 좀 잠깐 드릴 건데 암기사항 15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암기사항 15는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앞뒤로 되어 있는 거 요거만 좀 정확하게 암기하셔도 제가 최소 점수 60점, 60점은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되게 중요한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족보예요, 족보. 족보 아시죠, 족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이런 것들에서 주로 나오는구나 이런 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꼭 그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일단 암기사항 15선이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9개 정도로 좀 줄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번호를 한번 제가 불러드리는 번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일단 4번까지 동그라미 다 하시고 1에서 4까지 그 다음에 6번의 금지행위 그 다음에 7번의 자격 취소 6번 금지행위 7번 자격 취소 이런 것들에다가 일단 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리고 9번의 절대적 등록 취소 10번의 그 3년 이천의 행정형벌 11번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거까지만 좀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9가지 제가 동그라미 해드렸는데 동그라미 안 된 부분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암기하실 필요 없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가령 9번의 절대적 등록 취소하고 13번의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는데 등록 취소는 2가지밖에 없거든요.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는 그냥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를 암기하시면 나머지는 다 상대적 취소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스타일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중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아닌 거 골라라. 그럼 우리가 절취를 암기하고 있으면 암기하고 있는 거 아닌 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다음 중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골라라.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를 끼워 넣겠죠. 그러면 역시 그것만 다 제끼면 상대적 등록 취소가 되는 거니까
굳이 그런 것들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3년 2천, 1년 1천 형벌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합치면 무려 19개가 되는데 이거를 5개만 암기하시면 나머지 14개는 다 1년 1천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최소하게 9가지만 암기하셔도 9개만 암기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보면 이제 핵심 비교 사항이라고 해가지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료가 되게 중요한 자료구나 라는 걸 이제 아마 금방 느끼실 텐데 그렇지 못한 이제 초학자들은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이게 그냥 새카맣게 돼 있고 그냥 뭐 종이에다가 뭐 이렇게 뭐 써놨네 뭐 이런 정도밖에는 느낌이 없으실 텐데 이게 내 이제 시험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가령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건지 저건지 되게 헷갈려. 뭐 이거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아닌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 활용하실 거냐면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럼 여기를 펴서 이거를 찾아서 문제를 푸셔도 좋아요. 왜? 이거를 자꾸 찾아서 이제 어느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이제 반응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하실 거냐면 여기가 문제가 잘 나오는구나. 여기다 이제 여러분 채색하시고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는 근데 계속 그게 나오네.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포인트가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암기해 주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말 그대로 핵심 비교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3, 4월 과정을 첫 번째 이제 진행하면서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이제 간단하게 드린 거고요. 오늘은 이 암기사항 프린트는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고 다음 주에 이 암기사항 프린트를 좀 꺼내서 볼 거니까 꼭 책에다가 껴서 이제 바로바로 제가 이거 좀 꺼내주세요 하면 이걸 좀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책을 좀 볼게요. 책을 좀 보는데 이제 처음 우리 이 과정을 들으신 분들한테 뭐 간단하게 조언 하나 좀 드리면 이게 이제 뭐 1회는 다 순서가 있잖아요. 1회는. 그래서 그 순서라는 게 이제 뭐냐면 뭐 가령 우리가 단추를 이렇게 이제 좀 어떤 이제 꿰다라고 하면 이 순서 맞춰서 이제 꿰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딱 떨어지게 이제 단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뭐 아래 단추를 위에다가 이제 꼽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가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풀러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그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니까 꼭 하나 좀 권해드리는 거는 지금 이 3, 4월 과정 전에요. 2번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 2월 달 과정은 기본 이론 과정이고 11, 12월에 이제 그 뭡니까? 입문 과정을 또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든 하나 정도는 좀 동영상으로 들어주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돼요. 어떤 거 해도 좋은데 하나 정도는 듣고 요 3, 4월 과정을 들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듣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조금 부대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 안 되고 막 부대끼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나 하나 정도를 동영상으로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3, 4월 과정을 들으시면 이제 소화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과목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건 물론 이제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하나도 뭐 이게 안 중요한 건 없어요. 다 중요하지만 중개사법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 민법, 개론 이렇게 두 가지 과목을 이제 2차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 개 다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이제 2차에서는 이제 뭐 중개사법, 공시세법, 그다음에 공법이 있는데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2차 세 과목도 어느 과목 하나 다 만만한 게 없어요. 근데 그 5개의 과목 중에서 가장 만만하다, 가장 단기적으로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을 꼽아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뭐 한 명의 예외 없이 100명이면 100명 다 이 중개사법을 꼽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개사법은 책이 좀 두꺼워서 그렇지 그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 다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기본서를 손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계 없는 것들이 버려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버려도 되는 것들을 그럼 우리 쓸데없이 공부를 하고 있냐? 이것들을 이제 이 기본서 과정을 거쳐야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5월, 6월에는 요약 과정 한다 그랬잖아요. 그 요약 과정이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 과정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어떤 그 지식의 폭을 넓혀가고 그다음에 큰 어떤 우리 바둑으로 말하면 하나의 그 어떤 그 집을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담을 수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집 자체가 얼마 안 돼, 조금밖에 안 돼. 그러면 막 지식이 막 넘쳐서 들어갈 때 넘쳐날 거 아니에요. 예, 담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조금 지켜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페이지 14페이지 가시고 14페이지. 자, 이제 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서장은 특별히 이제 문제가 나올 만한 것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중요하고 그런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단 보시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연역해가지고 그 부동산 중개, 부동산융합 중개제도 뭐 이런 말 나왔는데 일단은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해요. 예, 근데 부동산도 이제 하나의 물건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다시 부동산도 하나의 물건이다. 그럼 물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도 물건이다. 이 개념을 먼저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두 가지 물건 중에서 좀 중요한 그 가치가 좀 더 있는 이런 어떤 물건은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 없이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을 중개하려고 한다면 어떤 그 상당한 어떤 그 자격과 뭐 그 어떤 국가적으로 보면 제도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 직업 자체가 즉 중개업이라는 직업 자체는 아주 오래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볼게요. 17페이지 가시면 핵심 콕콕해서 주요 연역 정리해가지고요. 뭐 고려 때 객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중개업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각어강, 각해, 집주름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개념 우리 채색 하나만 하죠. 각어강, 각해, 집주름. 그래서 각어간의 가자는 집가자예요. 그리고 거간은 흥정을 붙인다 라는 뜻의 의미의 단어예요. 그 다음에 각해는 집을 쾌, 주름 잡는다. 쾌자가 주름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주름캐, 집을 주름 잡았다. 그래서 우리 순 한글로 표현하면 집, 주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집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중개했던 그러니까 최초의 부동산과 관련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탄생하게 됩니다. 그건 좀 의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배우는 공인중개사법 형태를 띈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게 1983년도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지금 현재 법하고 거의 유사해요. 근데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바뀌다가 두 장 넘겨보면 23페이지 쪽 가시면 제 23차 개정까지 있었고요. 이 23차 개정까지 이제 오는 동안에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몇 차 개정에 바뀌었는지 이런 거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자꾸 바뀌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기억 하나 해주시면 좋고 뭐 기억 못하셔도 상관은 없는 그냥 듣고 흘려주셔도 되는 내용 하나 좀 말씀드리면 22차 개정 당시에 그러니까 2014년 1월 28일 날 현재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뀐 거는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14년 1월 28일 날이니까. 그러나 내용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꽤 오래된 일이죠. 그러니까 83년도에 이제 현재와 같은 법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24페이지 가시면 공인중개사법의 법원. 법원은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법의 근본이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법의 근본이고 근거고 뭐 그런 건데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법원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냐면 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우리가 법원이라고 해요. 다시 법원이라 하면 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1번에 성문법 형태로 존재한대요. 성문법 형태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불문법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성문법 형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글자화되어서 문자화되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시로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에 검색해 볼 수 있고 불문법은 그런 건 아닌 문자화되지 않은 우리 관습, 뭐 피 속에, 뭐 혹은 뼈 속에 이렇게 이제 남는 것들입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제가 이제 손에 볼펜이라고 하는 물건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거 이제 법률적으로 동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그러면 이 동산이라고 하는 건 물건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이제 견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붙여가지고 자기 이름을 만약에 뭐 이제 홍길동 이렇게 쓴 거예요. 만약에 여기 볼펜에다가 그러면 이 물건에다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쓰면 물건에다가 이름 쓰는 거, 물건에다가 이름 쓰는 거를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이따가 이제 이걸 다룰 건데 이 명인 방법을 갖추어진 물건은 그 명인 방법을 갖춘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오랜 관습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예를 들어서 어떤 법에 보면 뭐 민법이다 뭐 어떤 법에 보면 물건에 이름 써 있으면 그 사람 거다 이렇게 규정된 법이 없거든요. 성문법이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이 물건에 어떤 이름이 써 있으면 그건 그 사람 거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랜 관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불문법이라고 해요. 판례는 이제 법원에서 오래도록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 정해진 일정한 룰은 없지만 그 판례는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오래도록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판시하는 어떤 관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판례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장 가시면 조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조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근본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물의 근본 이치라는 거는 뭐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이 있다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보니까 법에다가 물은 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 이걸 맨날 규정해 놓으면 물이 그렇게 법을 따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이치에 맞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개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이라고 해가지고 세 개의 이제 그 4단계 이제 구성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3단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개.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특이하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시행령 성격을 띈 하나의 규범이 더 있다라는 거. 뭐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은 뭐하고 정리이 되는 거냐면 경매. 우리 경매라는 거 아시죠? 부동산 경매. 그래서 경매에 관련한 규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은요. 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거기 여러분 일반법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일반법은 이렇게 머릿속에 더 놓으세요. 앞에 나오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빠짐없이 언제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그런 법을 일반법이라 그래요. 다시 일반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나온 어떤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냐, 뭐 어떤 뭐 범죄 행위냐, 뭐 도로교통에 관련된 거냐, 뭐 이런 뭐든지 그 나오는 항목에 있어서 그 일반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그 앞에 나오는 항목을 언제나 규율하는 그런 법을 일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안가로 2번에 보면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항목이 있을 때 그것이 언제나 적용되기보다는 특별한 경우에 뭐 특별한 시즌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장소에서 뭐 이런 그 경우를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이제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용되니까 일반법이에요. 근데 중개사법이 민법과 상법이라고 하는 일반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들에 비해서는 조금 특별한 법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이제 국민이잖아요. 국민이니까 민법 적용해야지. 백성이니까. 근데 그 백성 중에서 상행위를 하는 백성에게 적용하는 법이 상법이에요. 그렇죠? 백성에게서 백성 중에서도 상행위를 하는 백성이 상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행위를 하는 일 중에서도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를 가지고 하는 상행이다. 부동산 중개를 가지고 하는 상행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비한 특별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가 보면 공법, 사법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공사법은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잠깐 그림 하나만 그려봐 드릴게요. 공법하고 사법을 우리가 이제 법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구분을 한다라는 것은 법이 워낙 이제 종류가 많으니까 이제 그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공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법과 사법의 차이는 이제 뭐냐면 공법은 국가 혹은 지자체 이렇게 관이 이제 하나 결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상대적인 자는 민의어예요. 관대 민의 관계. 관대 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법 관계는 이제 민대 민의 관계. 이런 이제 관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간의 영역에 들어가는, 이 중간의 영역에 들어가는 요 부분이 이제 바로 뭐냐면 중간법이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중간법. 중간법은 무슨 법과 무슨 법의 중간에 있는 법이냐면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는 법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우리 2차 과목에서 보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부동산 공법은 대표적인 공법 과목이고 1차에서 이제 배우는 민법은 대표적인 이제 사법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를 좀 들으면 민법 시간에는 매도인 나오면 매수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말은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민법 시간에는. 근데 공법 시간에는 국가가 뭐 국민에게, 시도지사가 그 시도 주민에게, 시군구가 시군구 주민에게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성립되는 게 공법 관계다.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같이 다루는 중간법이고 같은 말로 이 두 가지를 믹서했다 그래가지고요. 혼합법이다 이렇게 해요. 혼합법. 이렇게 혼합법.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국가 얘기했다가 그렇죠? 이제 뭐 의뢰인 얘기했다가 개업공인중개사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법, 중개사법은 당연히 국내법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뭐 어떤 지지받거나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니고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중개하려면 이 법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그거는 행위자를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물건이 어디 거냐를 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어떤 적용 범위를 갖고 있어요. 자, 이제 29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챕터 1의 총칙 부분이 있는데 이 총칙 부분에서는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거의 두 문제 정도가 매년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가끔 한 번씩 세 문제도 출제가 되는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세 가지 그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재정 목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중개 대상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포인트인데 재정 목적은 이제 그 2014년 1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 재정 목적을 갖게 됐고 그 2014년도하고 작년 시험에 이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나올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목적부터 한번 좀 읽어볼 건데 1조입니다. 1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러분 거기 정하여에다가 달락을 한번 끊어주시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거기서 다시 한번 달락을 끊을게요. 육성하여에서 달락을 끊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죠. 이거를 단락을 두 번 끊었으니까 이제 1차 목적, 2차 목적, 3차 목적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면 1차 목적이 뭐냐면 정하여까지가 이제 1차 목적이 됩니다. 정하여까지. 근데 뭘 정한다 그랬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대요. 우리 박스 맨 밑에 보면 박스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보시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메모 하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공인중개사 밑에 공인중개사 있죠? 그 공인중개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자거든요. 이제 이따가 이제 배울 거예요. 자격 취득자를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 자의 업무를 정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규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자격만 취득해가지고 업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도대체 뭐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에 왔는데 여기서는 이 말을 이제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개업한 공인중개사 개념적으로 보면 이 자가 업무가 있죠. 와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있으면서 뭐 되어진 자예요. 그 소속되어진 자를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자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한다라고 새겨 주시면 돼요. 왜? 이 사람이 업무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소공을 의미하고 이들의 업무에 대해서 정한다는 게 뭐예요? 너 무슨 일을 할 때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일일이 정해준대. 그렇게 한번 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막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엿장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엿장수. 엿장수가 있는데 옆판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네. 옆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생긴 여기 이제 약간 날카롭게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망치 엿장수가 가지고 다니는 가위 있잖아요. 예, 그 가위. 예, 이 가위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게 좀 날카로운 거 가지고 여기다 딱 대고 가위로 탁 치면 요만큼이 탁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뜨려서 팔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 그러죠? 예, 그 엿장수맘이라 그러잖아요. 뭐 무슨 엿장수맘이냐면 내가 여기서를 이만큼 잘라주던 뭐 이만큼을 다 잘라주던 이 엿장수맘이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계량화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엿장수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업무는 아닌 거지. 예?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물론 이제 뭐 오래된 숙련한 사람들은 비슷하긴 하겠지만 말 그대로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집을 하나 팔을 때 자기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이걸 그냥 뭐 이만큼만 팔았다가 전체 팔았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정리하면 어떤 일을 할 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그 규범인데 이거 이렇게 해라라고 저렇게 해라라고 자꾸 이제 이렇게 챙겨주면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은 어떤 성을 갖게 돼요? 전문성 생기죠.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문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뭐예요?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산업 아니에요? 이 산업이 건전하게, 여기서 건전하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육성된다. 육성된다는 의미는 보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잘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전문성이 이제 생겨나고 결과적으로는 중개업을 건전하게 우리가 육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런 말 이제 써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뒷장 한번 넘겨볼게요. 이제 기출 예제. 그 이제 기출 예제라고 해서 각 이제 그 단락마다 문제가 하나씩 이렇게 좀 실려 있는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길잡이 문제예요. 그래서 유형 파악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회 때 이 문제가 이런 타입으로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제정 목적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하고 좀 다른 거고 타입만 좀 베껴 온 겁니다. 제가 약간 수정한 내용이라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이 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번.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은 맞죠. 아까 우리 보셨던 내용입니다. 니은 중개업의 적절한 지도. 적절한 지도라는 건 우리 제정 목적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디귿 개업공인중개사의 육성. 개업공인중개사의 육성 아니었죠. 개공을 육성할 게 아니고 그 산업, 중개업이라고 하는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공의 공신력 제고. 공신력 제고가 아니고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미음번에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거 맞네요. 그죠? 궁극의 목적이니까 기억번과 미음번 이 두 개가 옳은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예상이 되어지고요. 자, 이제 하단 내려오시면 제2절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여러분 별표 3개 할게요. 별표 3개. 아주 중요하고 포인트입니다. 보통 이제 중개사법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많지 않은데 뭐 용어의 정의는 그중 하나예요. 그 포인트에.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터 중에서 암기사항 프린트를 좀 잠깐 꺼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암기해야 할 것들이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용어의 정의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암기사항에 안 들어가죠. 암기사항에 안 들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용어의 정의는요. 암기를 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암기하면 못 풀어요. 왜 못 푸느냐? 문제를 이제 출제하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암기에서는 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이제 문제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용어의 정의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냐? 이해하셔야 돼. 완벽하게. 그것도. 그래서 어디에 함정이 걸리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함정을 우리가 피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 잘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어저께 그 이제 어떤 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저께 이제 우리 그 이세돌 그 구단이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이제 검색 엔진이죠. 구글이. 예, 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세계적인 그 기업인데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라고 하는 그 바둑 프로그램을 세 번이나 연속 지다가 어제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이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게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기계한테 계속 지다가 인간이 처음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지다가 네 번째 가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럼 말 그대로 역사적 사건이죠. 근데 전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중계 방송을 봤어요. 제가 이제 바둑 중계를 본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왠지 좀 어제는 좀 이겼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도 있고, 아무튼 뭐 좀 왠지 좀 이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그랬었는데 한 60수 뭐 이 정도까지는 거의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알파고가 집을 많이 만들었어요 주변에. 근데 70수 넘어오면서 70수 80수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의 경지에 이르는 뭐 이런 뭐 신수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수를 하나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중앙에 이제 들어가는 수를 하나 뒀는데 그 수를 이제 그 알파고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컴퓨터가 인간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에서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있으면 여기가 이제 가령 흙집, 뭐 흙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끝에 부분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돌을 두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알파고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흙돌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단수 처리가 되는 거죠. 이건 두나마나 하는 거고. 그럼 밑에 두면 계속 여기 나가다 보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돌은 죽는 거거든요. 이 수를 이렇게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기계도 오류를 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용어의 정의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이 소개되고요. 상당히 문제를 출제하는 그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래 중개가 뭐 다 그런 거지 뭐 상식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뭐 그런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절대 안 돼요. 못 풀어요. 그리고 거의 제가 이제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를 한 10번 정도를 만약에 여러분이 본다고 가정하면 그중에 용어의 정의가 9번 내지 한 뭐 그 10번 정도 나올 거예요. 거의 나오거든요. 근데 다 틀려. 계속 틀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용어의 정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왜 두려워질 수밖에 없냐면요. 계속 틀리니까. 근데 사실은 그 범위가 6개밖에 안 돼서 되게 간단한 그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틀리는지 한번 예를 드리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둑도 그 상대방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처럼 이 출제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여기다 함정 걸 거야 이런 어떤 사고들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뭐 그 용어의 정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고 밑에 이제 내려오면 1번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다. 그렇죠? 그럼 이 중개를 여러 번 읽다 보면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중개란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중개는 행위를 알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위를 알선한다 그랬는데 행위가 그러면 어떤 행위인지 그 문장 안에서 한번 찾아보면 그 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말해요. 그럼 그 행위를 알선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행위는 누가 하는 건지를 한번 찾아보면 그 행위는 거래 당사자들이 해요. 거래 당사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 당사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물건은 중개대상물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중개하는 자는 뭘 하는데? 중개하는 자는 그저 알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행위는 당사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게 주된 행위 아닙니까? 그건 당사자들이 하고 중개자는 그저 알선만 하는 거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거기 이제 자격을 취득한 자가 포인트가 되겠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세 번째 이제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중개업의 3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다른 사람의 의뢰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세 번째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의뢰, 보수, 업. 거기다가 각각 채색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번호도 좀 하나 붙여주시면 나중에 여러분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의뢰, 보수, 업.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한 자에다 채색해 주시고,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정의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취업한 공인중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놓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 거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좀 우리가 알고 갈게요. 어떤 사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이렇게 들어가죠. 이 말이 의미가 뭐예요? 법인인 개공도 있다는 거죠. 자연인인 개공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인 개공도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 사람만 개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인도 개공이 된대요. 그 다음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원이라는 개념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사원은 우리 과목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오는데, 무한 책임 사원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한없는 책임을 지는 사람,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임원은 이사, 감사 뭐 이런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하고요. 사원은 이제 무한 책임 사원을 얘기해요. 네,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유한 책임 사원이나 이런 말로 이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또는 뭐 신입 사원이나 수습 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사원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소공은 업무를 두 개 할 거예요. 두 군데 다 채색할 건데, 첫째 업무가 뭐예요? 중개 업무 수행. 이게 첫째 업무고, 두 번째 업무는 중개 업무 보조. 다시 중개 업무 수행이 첫째 업무고, 두 번째 업무는 중개 업무 보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이런 업무들을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 자리에다가 채색 하나만 할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선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 거기다도 채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공의 업무는 두 개인데 중개보조의 업무는 하나밖에 없대요. 무슨 업무? 단순한 업무 보조. 단순한 업무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현장 안내, 일반 소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공하고 중개보조는 자격의 유무에서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일곱 번째 용어 하나만 적어 볼게요. 거기 없지만 고용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누구한테 고용이 되어지냐면 개공한테. 그래서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합쳐가지고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의 정의 보셨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용어 부분을 좀 써가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